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봅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네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이틀 뒤면 긴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함께 긴 휴장에 들어가면서 연휴 전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부터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개장 전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추석 연휴, 설 연휴 참 좋습니다. 기다리던 그던 휴가죠. 그런데 아쉽게도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꼭 고민이 하나씩 생깁니다. 워낙 이번에 길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이죠. 워낙 길기 때문에 야, 이거 주식을 가져가야 될까 혹은 팔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신데요. 자, 모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팔아도 돈은 출금하지 못하십니다. 자, 먼저 주식을 팔까라고 하시는 분에게 가진 고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변화가 있죠.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 어떻습니까?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동안 꾸준하게 오르던 국채금리의 약발이 조금 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국제 원유 가격 꾸준하게 올랐죠. 이거 악재였죠. 그런데 오늘 국제 원유 가격이 소폭이나마 내려왔죠. 지금 90 몇 달러 아닙니다. 89.89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 국제 원유 가격하고 국채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지금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PC지수 있죠. 소비자 심리지수 있죠. 여전히 고금리는 여전합니다. 두 번째, 이제 빠르면 이번 주죠.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이 정말로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 아주 그 기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악재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닷없이 또 자동차 회사에 파업이 나왔어요. 이런 잠재적인 악재 때문에 야, 주식을 가지고 가긴 부담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내린 결론입니다. 한쪽 방향만 잡지 말자. 자, 그동안에 미국 주가 올라갈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미국 주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올라갈 때를 대비하는 것. 두 번째, 내려갈 때를 대비하자. 양편을 다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올라갈 때를 대비해 볼까요? 요즘 아직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4분기 들어서 가장 기대하는 업종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자동차 파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혜택 보고 있는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업종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업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있죠. 20, 20, 10 이런 비율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반대로 이제 만일 우리가 휴장 때 일주일간 쉴 때 미국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크신 분들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여러분들 계좌의 현금 20% 조금 더 올리셔도 됩니다. 한 25% 정도 현금을 딱 가지고 계시면 미국 주가가 그 사이 일주일 동안 올라도 큰 무리가 없고 내려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를 수 있는 경우,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생각해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휴장을 앞두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사실 바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을 텐데 어떤 지표에 연휴 동안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김덕호 대표님이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당장 진행되는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온라인 미팅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제롬 파월이 의장이 메시지 연설 앞두고 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8월 PC 물가, 즉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동향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 국채 금리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10월부터 이제 회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유가 부분들이 이제 향후 100달러까지 이제 전망을 한다 해서 이제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결국 제조업 지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9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차이신 PMI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기존에 했던 우리가 제조업종을 비롯해서 각종 기업
기업 대표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목표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가능성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산업동향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 국내 기업들의 어떤 3분기 실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출 동향 부분들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 활동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과거 8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2,600선 코스피를 탈환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처럼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환 국면, 회복 국면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9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2,500선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재진입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시점에서 차익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공략을 갖다라고 차면은 이제는 오히려 이제 셀 더 랠리 즉 이제 장세가 조금 오르면은 이때부터 차익 실현을 하라라는 부분에서의 매매 전략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공매도가 또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또 유효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깜깜한 기간에서는 굳이 투자자분들이 불안함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명절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굳이 좀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관망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조금 오를 때마다 팔아서 좀 차익을 남기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급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최근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연기금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3조 5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실적이 개선되거나 또 배당액이 많은 주식은 적극적으로 사들였다고요? 네, 제가 평소에 말씀 많이 드린 게 여러분들 괜히 기관이랑 똑같이 매매하지 마시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자금도 훨씬 크고요. 그들의 전략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그중에 하나 꽂혀서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기관은 손실을 좀 꽤 버틸 수 있지만 개인은 사실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의 투자를 따라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행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전에 뭐 모펀드 따라잡기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좋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그나마 제일 나은 이제 기관의 수급 중에 하나가 전 연기금이라 보는데 사실 연기금도 사실 사이트가 좀 깁니다. 연기금 일단 올해 국내 증시에서 3조 원을 넘게 팔았는데 오히려 실적 개선이 되고 배당주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배당주 시즌 들어가긴 하죠. 일단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CJ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자국 내 우리나라랑 뭐 관계 개선이 아니고요. 뭐 자국 내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좀 소비하면서 이제 잔체 관광도 좀 오픈했고 그리고 배당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CJ CGV가 유증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CJ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싶은데 사실 저도 CJ를 좀 조금 관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비슷한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연기금발로 사실 좀 오르긴 했지만 제가 어제 주가 보니까 여전히 낮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도인데 그렇다 해서 뭐 CJ가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뭐 주가 날아가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CJ는 워낙 또 무거운 느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느낌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CJ는 뭐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부 포트를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되는데 뭐 CJ뿐만 아니고 CJ, CGV나 뭐 밑에 관련사들 한번 같이 다시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를 제외하고 많이 담은 곳을 보니까 고려아연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근데 고려아연을 보니까 뭐 원래 전통적인 배당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주 느낌 거기다가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그 연기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하려고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워낙 지금 뭐 많이 관심이 있죠. 근데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주들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반도체주는 좀 길게 보시고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뭐 HBM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HBM 따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무조건 나는 1등하는 회사를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등하는 회사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등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카테고리가 있는 기업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 뭐 색깔이 확실히 있는 기업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좀 SK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같이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얘도 뭐 배당 잘 나오는 기업이죠. 그리고 S-오일 사실 저도 요즘에 에너지 관련주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좀 담고 있는데 어차피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서 뭐 인플레이션을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잘 돌아가면 공장들이 돌아가면 당연히 유가에 대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높은 유가 수준, 현재 유가 수준을 시장이 적응했냐. 지금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 높은 금리다, 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금리나 유가도 사실 다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시장이 거기에 적응을 해 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채권 금리나 금리는 다 적응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그 인플레이션 CPI 같은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 같은 기업들도 좀 장기로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오렌 버핏이 개인이 본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순매수 상위 종목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고려아연, SK하이닉스, SK텔레콤, S-오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적 악재의 투자 방향성을 좀처럼 잡기 힘든 시장, 연기금의 선택에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은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 특히 더 주목하고 계세요? 뭐 사실 이제 앞에서 좋은 종목들을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일단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즉 레깅 효과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안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이제 배당만 바라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적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영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SOL을 좀 담아보신다면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이제 최근 배터리 관련 시장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의 인프라 법안 통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구리 관련된 부분들, 즉 우리가 전선 관련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여기 고려아연에 대한 지표분들도 좀 다시 한번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종목 자체가 무겁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주가 움직임들이 사실 매력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간 어떤 시장에서의 소외를 좀 많이 받지 않았었나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연말이 됐을 때 이제 배당 시즌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목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좀 요약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지금 연기금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이제 증시에는 사실 썩 반가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만 이제 지금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대응을 위해서 지금 우회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고전적인 투자, 이제 펀더멘탈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금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부분에 분리과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최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위 또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 여기에 연기금의 행동들도 지금 기금에 이제 의탁을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연금 자산을 받으실 수령할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커진 모양새인데 이 가운데 지금 개인을 중심으로 한 외환 거래가요. 작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환율 변동성 장난 아니죠. 뭐 달러든지 엔화든지 정말 되게 재밌는데요. 사실 난리라는 그 단어가 정말 적절해 보입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은행이죠. 양카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한국 외환은행이죠. 통합한 하나은행이 좀 지금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외환 거래가 급증한 시점에는 당연히 KB 하나은행의 비이자 수익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하나은행의 FX 거래 실적이 1,902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로 253조 9,170억 원인데요. YOY로 10% 증가 수출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개인 고객으로 중심으로 한 외환 거래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올 8월 달까지 거래량이 916만 건으로 YOY로 94% 증가한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올해 하나금융투자는 좀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올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33.9% 증가했는데 이 중에 비이자이익이 전체의 31%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엔화와 달러를 좀 같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과 반대로 이제 금리를 홀드하면서 이제 금리 차로 인해서 엔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준 금리 안 올립니다. 동결로 이제 얼마나 오래 가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볼 것 같습니다. 계속 연준은 아마 올린다 거의 뭐 이제 립 서비스를 하면서 안 올릴 것 같고요. 동결하면서 이제 인하 시기를 볼 것 같은데 따라서 엔저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도 지금이 거의 피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 3분기 이후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봤을 때 그때 이후로는 사실 엔화 이제 엔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도 현재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잠깐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난번처럼 뭐 1,400원대도 넘어간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지금 워낙 불확실성 문제인데 저는 일단 1,350원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 업사이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볼 필요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1,400원에 대한 우려는 벌써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은행 주도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히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배당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영 대표님께서도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젯밤에도 연중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했거든요.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김덕호 대표님은 엔달러 환율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증시에서 투자 자산에 대비했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이때 달러, 그리고 금, 그리고 마지막 엔화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달러랑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물론 엔화가 달러와 이제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대체됐던 원인들도 결국은 일본이 이제 순대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대 채권이 1위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영향들을 다분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고금리 기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성장 국면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결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분히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 곡선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정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여기 이제 물가 목표치에 대한 부분 달성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YCC로 인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면 이제 이 부분들을 철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열어낸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엔화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뭐 일본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엔화의 그 차익을 투자하라는 부분에서 엔화 관련 상품들 뭐 환차익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이제 외환은행 역할을 하는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기대를 하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만큼 환차손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이제 환율에 대한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그만큼 환차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서는 여전히 이런 변동을 단기간에서는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별 기업 이슈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 주 EU 측에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시정 조치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EU, 유럽중앙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또 DOJ,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인데요. 이번에 대한항공이 EU가 원하는 걸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부를 매각하겠다. 그럼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유럽의 주요 노선, 인천에서 파리,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인천에서 로마, 인천에서 바르셀로나, 말 그대로 황금 노선입니다. 이 네 개 우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EU는 이제 받아주겠죠. 자기들의 바라는 거의 다 해줬으니까. 문제는 미국 법무부가 또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국가 항공사에서 요거 이거 해줘 또 그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아시아나 이사회가 야 아시아나에서 돈 버는 거 다 빼버리면 아시아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데요. 이 대한항공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하나 체크해 볼까요? 제주항공이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 일반적인 유상증자에서는 현금이 유입되는 건데 이번 유상증자는 현물을 출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AK홀딩스랑 이제 AK자산관리가 그 제주항공에다가 현금을 자체로 이제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AK홀딩스 입장에서는 지분율을 올리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그 제주항공의 그 자본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올리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이제 4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AK홀딩스랑 AK자산관리는 각각의 180만 주 정도의 제주항공의 보통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하게 됐을 때 신주 발행 계약은 11,080원이고요. 어제 종가가 11,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최근에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CJ가 이런 식으로 현물 출자를 하다가 법원에서 제도에 걸렸습니다. 니네가 현물 출자하는 그 물건을 너무 높게 쳤다는 것인데 이제 말씀드린 이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제주항공 자체는 팬데믹 이후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우호적으로 시각을 봤었는데 다만 이제 그 제주항공이 아까 말씀드린 자본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본이 확충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제주항공에 대한 그 자본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AK홀딩스가 EB를 그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해서 그 인수한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인데 금융기관들이 EB에 대한 사전을 갖다가 미리 이제 그 요구를 하면은 이거를 위해서 AK홀딩스가 보통주를 이번에 이제 마련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상증자가 제대로 다 마무리되면은 자본에 대한 우려는 좀 없어질 거라 보고 다만 이제 제주항공이 그 일본 오이타 신규 노선을 이제 취향했고 그 외에도 마카오 노선도 취향을 하고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몽골 노선도 더 확대를 합니다. 이런 점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제주항공 자체의 재무제표,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모처럼 반등에 나선 완성차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결국은 뭐 시장 점유율 차이입니다. 일단 그것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보조금 내니까 당연히 그에 맞춰서 가격을 다 떨구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차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사이트 잘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 한번 차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전기차를 또 한시적으로 인하하게 된 현대차와 기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예, K는 자주포 자체를 갖다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공급한 K는 자주포에 이제 AS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형 부품 등을 갖다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을 보셔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그 매출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항우연의 조광래천 원장을 갖다가 임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비롯해 연구진 12명을 영입했는데 이런 그 영입한 이유는 이제 조만간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연히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이제 항우연이 발주를 하는데 항우연의 전 원장이 비롯한 이제 연구원을 갖다 영입을 했으니까 훨씬 유리한 이제 수주 포석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이제 그 레드백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본계약은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과 주가가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